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저번 때 5-2의 중복된 소재기 금지, 종래는 줄여서 중복재소 금지라고 했는데 5-2에서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을 줬을 때 이걸 중복된 소로 후소를 걸어야겠다라고 할 때 너무나 당연한 똑같은 사건을 놓고는 뭐 우리가 뭐 더 따져볼 필요도 없지.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걸 걸어야 될지 안 할지 할 때는 그 1번, 2번, 3번, 즉 3번에 모순 저촉된 판결이 나올 이런 포인트에서 검토를 해보는 거다. 그다음에 해당 요건은 전소가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었고 그게 동일한 사건인데 우리가 주체로서 법원과 당사자가 있고 객체로서 이제 소송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같아야 되고 이게 같아야 된다 하면서 법원의 동일성은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 어느 법원에 내느냐는 뭐 전체적으로 국가의 법원에 내니까 법원 자체의 동일성 여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 다른 법원에 내도 괜찮아. 그 자체는. 그래서 사건의 동일성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해당 요건이죠. 전소가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됐을 것. 여기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까지 전개되냐면 뭐가 전소고 뭐가 후소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게도 돼. 그러니까 사건이 동일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소 후소의 개념에서 무슨 이야기냐. A와 B가 이제 중복재소로 삼으려는데 소제기 시점은 이게 빨라. 근데 소장 부분 송달 시점은 이쪽이 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를 기준으로 이제 삼느냐. 뭐 이런 거야. 소제기는 한쪽이 빠른데 소송 계속이 즉 소장 부분이 송달된 시점을 우리가 소장 부분 송달 시점을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동설 판례가 보는데 그러면 선우가 바뀔 수도 있어. 오히려 소송 계속이 늦게 벌어진 시점, 늦게 벌어진 사건. 즉 A가 먼저 소장이 접수됐지만 소장 부분은 B보다 A가 늦게 송달됐으면 오히려 B가 전소가 되고 A가 후소가 돼. 그래서 슬쩍 문장의 흐름상은 A가 먼저 당장하고 소장도 A가 먼저 제출돼서 A를 전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지. 소장 부분은 B가 먼저 송달되는 상황으로 그런 식으로도 주어져. 그럼 B가 전소가 되고 A는 후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한 때가 아니라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전소 후소가 갈린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동일에 있어서 뭐 똑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물도 똑같은 사건을 내는 것은 뭐 너무나 중복재소지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을 보는데 그 앞에 바로 5-4에 보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 들어간 거와 또 다른 병이 피고는 을이고 사건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지만 원고가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병이니까 중복재소를 문제 삼을 필요 없다가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죠. 한편 이제 원피고가 역전돼서 하나 앞 사건은 갑이 원고고 뒷사건은 피고였던 을이 원고고 해서 바뀌면서 그럼 대상물도 뒤집히는 꼴로 이행소송적인 부분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처럼 바뀌면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해서 소유권 부존재 확인 청구로 뒤집히는 경우 갑을과 을갑과 역전됐을 때도 동일한 사건의 범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후차적으로 냈을 때 물론 이 경우는 채무자가 먼저 선행해서 내고 채권자 대의 소송이 들어왔을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대의 소송을 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 소송을 냈을 때 다 중복재소라고 봐요. 근데 지금 판결의 효력을 받는 상황만을 얘기한다면 채권자 대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한테 실은
기판력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조건은 아니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알았을 때 하나의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기판력 자체를 이제 들어가서 따질 때 이야기고 일단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채무자에게 작동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채무자가 별도로 소송을 냈을 때 보세요.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대위권의 요건 하에서 충족하였다고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냈는데 을이 병한테 별도로 냈을 때 저번 때 기판력은 뭐였었어요? 이런 소송의 결론이 나왔는데 확정됐는데 을이 병한테 낸다든지 할 때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218조의 3항에서 원래 소송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지위를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218조 3항이 작동해서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 되는데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한적으로 한다. 뭐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오늘 상황은 기판력이 아니라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데 을이 그 와중에 병한테 직접 받겠다고 소송을 낸 경우에 눈으로 보는 원고는 하나는 갑이고 요 두 번째 소송은 을이지만 요 용어 쓸 때 항상 이제 입에 배워야 돼요. 요건 피보전 채권이라고 그러죠. 요건 피대위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대위 채권인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소송물이에요. 통설적인 입장에서는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본다면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은 지금 소송 요건인 당사자 적격,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요 피보전 채권. 그래서 요게 인정되지 않으면 자꾸 시험 뭐라고 물어봐요? 당사자 적격이 근거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뭐예요? 부적법 각하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요게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대위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소송물이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하여튼 을이 병한테 2차적으로 냈을 때 이 소송물은 같다라는 거죠. 앞 사건의 소송물은 이 피대위 채권이 소송물이니까 요게 소송물이니까 을이 병한테 요게 지금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돼서에 걸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기판력이 판결의 효력이 충돌이 나오는 경우를 상정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이 케이스를 중복된 소재기의 취지의 3번에 보면 서로 모순 저촉된 판결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중복재소로 컨트롤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번 청구에 이걸 일리를 요 앞 사건의 결론은 만약에 갑이 패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법원서 판단을 받으면서.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그대로 중복재소로 컨트롤 안 하면 을이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을이. 그러면 이게 모순 저촉이 나오잖아요. 지금 1번 청구의 핵심도 소송물도 핵심이 뭐예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인데 그게 원고가 졌다면 기각된 거잖아요. 두 번째 청구에 있어서 을의 병에 대한 청구의 소송물도 그 채권이 그게 소송물이잖아요. 거기서는 을이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모순 충돌이 나오니까 이걸 사전에 모순 충돌 나오는 것을 제어한다. 이런 취지에서 두 번째 청구를 중복된 소재기로 컨트롤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런 예는 많아요. 선정 당사자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잠깐 53조의 선정 당사자라는 사람이 소송 담당자인데 이 사람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쳐요. 어떤 때 설명했냐면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 안 하면 이런 만약에 3명의 조합원들이 전부 다 소송에 등장해야 되는데 그 자들 가운데서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X3을 선정 당사자로 선정을 했다면 X1과 X2는 지금 일단 공식적인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인 X3만이 당사자고 X1과 X2는 선정하고서 지금 소송에서는 뭐 나오긴 나오지만 당사자로 나오지는 않겠죠. 뒤에 백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218조 1항을 보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라는 이 틀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선정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사실은 선정자가 선정해서 시킨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받은 판결이 뭔가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예상은 하는데, 정확한 조문은 218조 3항에 의해서 선정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판결의 효력을 받을 이런 상황에 있는 선정자가 이제 직접 Y를 상대로, 피고를 상대로 자기가 자기 목을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이걸 중복죄수로 걸지 않으면 이게 모순조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중복죄수다. 선정 당사자가 이미 자기가 선정을 해놓은 이상은 맡겼으면 이제 거기에 믿고서 가야 되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또 직접 낸 거예요. 선정자가. 그랬을 때 중복죄수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되겠죠? 280면의 채권자 대리 소송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 타입을 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채권자 대리 소송이 선행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등장하는 소송. 그다음에 채무자가 먼저 진행하는데 채권자 대리 소송이 나온 국면.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진행하면 채권자 대리 소송이 나올 수 있겠는가? 뭐 그 민법에서 채권자 대리권의 요건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을 것,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고 그랬죠. 하여튼 여기는 그것을 전제로 중복죄수다. 그다음에 갑이라는 을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 대리 소송을 냈는데 을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정이 2차전으로 채권자 대리 소송을 자기 스스로 냈을 때 중복죄수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을의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리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을의 또 다른 채권자 정이 채권자 대리 소송을 들어갈 때 중복죄수로 본다까지가 설명이고, 281면의 2013년 하반기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3년 12월 18일자 이것은 추심 청구 소송이 지금 들어가는 전에 채무자가 먼저 선행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소송상 행사하고 있는데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러니까 용어 구사하는 거 잘 보세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자기 채권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는데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금 청구해소를 병을 상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2차전으로 냈을 때 채권자 대리소송 틀에서는 중복죄수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추심금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는 중복죄수가 아니다. 이게 집행법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추심 명령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아서 제3자가 이행을 하면 괜찮은데 안에서 추심금 청구소까지 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5-5, 요거는 이제 주체를 떠나서 객체가 청구 취지가 같지만 청구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예컨대 청구권 경합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복죄수가 되겠는가를 우리가 민법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5의 이 청구 취지가 다른 경우, 원래 청구 취지가 다르면 중복죄수의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청구 취지가 다르다는 것은 수송물이 틀린 거예요. 그 청구 취지라는 건 어떤 청구의 핵심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크게 다뤄버리면 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는 게 있는 게 아까 중복죄수의 세 번째 취지의 모순저촉이 혹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 확인 청구와 소극적 확인 청구.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가 계속 중 이제 원피고가 역전이 돼서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 물건의 소유권 보존자 확인 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이 경우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이다. 실은 출발은 원래는 중복으로 보기 위한 사건의 동일, 청구 취지의 동일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청구 취지가 아니에요. 갑이 갑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낸 거와 피고인 을이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부존재를 낸 것은 일단 사건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중복죄소로 본다라는 건데 그 각주에 가서 보세요. 요번의 경우는 원고는 원고대로 적극적 확인 청구를 냈고 그 물건에 대해서 피고는 피고대로 별도로 적극적 확인 청구를 냈을 때는 좀 아까 상황은 틀리죠. 분명히 원고의 소유권에 대해서 부정이 된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될 수 있으니까 피고는 피고 나름대로 적극적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실익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원고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소극적 확인 청구는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번 각주에 나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적극적 확인 청구를 구하는 것은 제게 아니라고 해서 내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의미는 있다는 거죠. 요번 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싸움이니까. 제게 아니다가 아니라 내 거다라고 하는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중복된 소재기의 나의 입장은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는데 되게 넓게 봐서 다 웬만하면 걸려고 그래요. 그 모순저촉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는 거예요. 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일물일건이니까 그럼 실익은 있다라고 하면 그럼 끝끝내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았을 때 원고는 원고대로 자기 거라고 낸 거와 피고는 피고대로 또 자기 거라고 낸 게 양쪽 다 이기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 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낼 수 있어서 중복죄소가 아니라서 끝끝내 갔다고 쳐와요. 그러면 어느 쪽 하나의 손에 올라가면 이쪽은 그거와 일사불란하게 내려지면 다행인데 보세요. 원고는 원고가 을을 상대로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을은 을대로 갑을 상대로 자기 거라고 했을 때 둘 다 원고인 앞 사건에 갑의 손이 올라가고 두 번째 사건에 원고인 을의 손에 올라가면 물건 하나에 주인이 두 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저촉되잖아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의 법원서 별도의 공방을 펼치면서 별도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이걸 중복죄소로 그냥 놔두면 모순저촉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순저촉된 판결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서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데 이 경우는 지금 앞에서 본문서 한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중복죄소가 아니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이 더 일반적인 입장인데 나는 조금 더 나가서 중복죄소로 걸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하고 283면에 확인 청구와 이행 청구는 저번 때 이야기했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소송 형태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청구권 자체가 있다라는 확인 청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확인 소송은 보통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느냐에서 보충성에 있어서 좀 더 유효적절하고 발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이행을 청구해버리면 확인적인 것은 내포해서 판단받으니까 확인 청구를 굳이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확인해소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가 한번 검토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행적인 것까지 안 가더라도 뭐 네 책임이냐 내 책임 정도만 가려지면 그 다음 거는 스무스하게 뭐 하겠다라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이행까지 안 가고 확인만 따져볼 수도 있는 상황도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확인만 구하는 거와 확인 플러스 지급이라는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돈을 받고자 하는 그것까지 첨부하는 게 병렬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에는 지급 청구의 이행해소에는 뭐는 확실히 내포돼서 판단되냐면 이런 의미는 내포돼서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타부타 너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가 되면서 없다면 원고 청구가 그냥 기각되는 거고 있다면 이제 손해배상 의무는 있는 거가 확인되고 실제 손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행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아갈 테니까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확인 부분이 내포돼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확인 청구를 병렬적으로 내는 것이 중복죄소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넓게 보니까 사실은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입장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좋은 거는 아예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둘은 상관없다. 어디서 출발하면 중복재소가 아니라고 보냐면 청구 취지가 틀리다. 하나는 이행소송이고 하나는 확인소송이다.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 중복재소 아니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제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는 일부 학설인데 이행해소가 선행했을 때는 확인해소는 불필요한 거예요. 이행해소에는 확인적인 게 내포되니까. 한편 확인해소가 선행했는데 이행해소가 후소라면 확인만으로는 이행 부분까지는 잡아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 들어가는 것은 중복재소가 아니다. 이런 선우에 따른 입장이 이해하기는 쉽고 일부 학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뚜렷한 판례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편 나는 대항형 소송까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반복적인 원고가 그 두 개의 청구를 내세웠을 텐데 반복적인 것은 이제 소극적 확인 청구까지를 생각해서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보통은 거기까지는 잘 설명이 안 됐다가 요새 설명되는 것 같은데 갑이 을한테 이행 청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이것을 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 이런 거 하는 역행적, 대항적인 이런 경우 아까는 반복적으로 들어간 거고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돼요. 보통 교과서는 여기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 거니까 반복형만 생각해 보세요. 이행해소가 들어가고 확인해소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의 상황인데 선후관계로 보통은 이해하면 좀 빨리 이해는 되는데 나는 중복재소로 컨트롤하고 싶고 또 반대 스펙트럼에서는 아예 청구 취지가 다른 거다. 소송물이 다른 거다. 중복재소가 아니다. 이런 스펙트럼도 있을 수 있다까지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5-5-3 지금 객체를 놓고 중복재소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걸 계속 검토하는 거예요.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는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에 의해서 동그라미 3번이 판례 내지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일부 청구의 소송물은 명시했다면 소송물이 청구 들어온 것만 소송물이고 그럼 잠부는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니까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명시했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스펙트럼은 일부 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은 중복재소에 걸리겠죠. 일부 청구를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재소에 안 걸리겠죠. 그런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죠.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4에 가서는 이 소송물을 기준으로 이제 동일하느냐 아니냐를 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원고가 여러분이 이제 계속 배웠던 게 소송물이라는 청구급의 어떤 단위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포창하는 용어고 공격 방어 방법은 뭐예요? 그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이제 서브의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물은 청구 취지와 관련돼서 처분권주의와 매칭되는 그런 우리가 관념적인 용어잖아요. 그다음에 공격 방어 방법은 변론주의와 연결되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청구급이 아니라 청구의 서브의 그런 주장을 펼치는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판력, 뭐 소송물, 뭐 동일 사건 이런 걸 포착하는 것은 이게 기준이지 이거는 대세에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390조 민법 계약 책임 분리행과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소송물 이론은 하나의 소송물 단위, 청구급은 하나인데 공격 방어 방법이 복수다. 이런 급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럼 갑이 을한테 매수인으로서 목적물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이쪽이 네가 잔대금 안 치렀다. 뭐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항변 같은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이 갑한테 이렇게 방어 방법으로 써먹은 것을 잔대금이 뭐 1억 원이면 1억 원 남았다. 라고 해서 그 잔대금 1억 원 지급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복재소냐? 중복재소냐? 앞 사건은 매매공점을 달라는데 잔대금이 남았으니까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서 이때 동시이행항변을 잔대금 지급권이 있다라는 것을 써먹고는 있어요. 앞 사건에서 뭔가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앞사건에서 펼친 거는 방어 방법으로만 펼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청구로 지금 잔대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 청구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잔대금 지금 방어로 쓰고 있잖아요. 네가 나 잔대금 안 주고 있다라고 방어로 쓰고 있는데 그걸 청구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는 이것은 소송물급의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죄수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확인 청구,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를 갑이 을한테 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을한테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어요. 소유권 확인 소송. 이런 케이스. 여기서 자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물은 뭐예요? 소유권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한테 있다. 그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판단받으려는 거고 그것에 선결적으로 바탕을 이루는 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 말고 갑이 뭔가 물건에 대해서 집을 반환하라 하는데 이때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인도 청구죠. 결국 인도 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 근거는 임대차가 종료했으니까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임대인이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소유권자가 임대인이겠지만 남의 물건을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침 소유권자이기도 한가 봐요. 그랬을 때 반환을 받으려는 것은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반환, 인도 청구의 선결적인 것을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는 임대차가 종료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한 것은 계약이 만료했으니까 돌려달라는 거고 소유권에 기해서 돌려달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권자이다. 물건에 기반을 두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뭐를 말하려냐면 이 소유권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고 인도 청구권이 이 경우는 소송물이고 이 경우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송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2차전으로 나온 건 여기서도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네가 왜 안 주고 버티냐 하면서 소유권까지 아예 확인 청구를 별도로 냈어요. 이 물건에 대해. 이때 그럼 이게 동일 사건이냐? 앞 사건의 소송물은 이전 등기 청구고 예컨대 인도 청구권이고 뒷사건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예요. 그러니까 2차전으로 나오는 소송의 소송물과 앞 사건에서 등장했던 것을 비교해봤더니 앞 사건에는 소송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중복죄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둘 다 중복죄수가 아니에요. 혹시 이거는 또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동일한 어떤 청구권을 전제로 반복형이라고 했던 것 또는 대항형이라고 했던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이 들어갔었던 그 상황하고는 지금 착각하지 마요. 아까 말한 상황은 뭐예요? 어떤 청구권 자체를 지급 청구가 들어가면서 그 청구권 자체에 확인소송이 들어갔을 때의 국면이고 지금은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에 확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인도 청구권 자체에 확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선행적인 선결적인 소유권 자체에 확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반복형 설명할 때에 동일한 어떤 청구권을 전제로 한 확인 청구와 이행 청구가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뭐 그 상황하고는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은 선결적으로 나타나는 법률 관계에 확인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결적이니까 이게 이꼴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한 사건에서는 소송물로 등장하는 거고 한 사건에서는 그 앞에 선행적인 공방의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선결 문제로 등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의 싸움이 지금 두 개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죄수가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것도 중복죄수로 보고 싶어요. 실은. 넓게 봐요.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유권을 가지고 이전 등기 막 했는데 그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 갑한테 소유권 부존재하다고 2차전 내면 잘 보세요. 결국은 소유권에 기반을 둔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소송물은 이전등기 청구권이지만 싸움의 내용은 뭐겠어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또 한 번 딴 법원 가가지고 소송물끼리의 싸움은 아니지만 앞사건은 선결적인 거지만 뒷사건은 그 자체가 소송물이지만 앞사건도 사실은 소유권 여부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소송물은 아니지만. 그럼 그게 엇걸려 봐요. 앞사건에서는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이전등기 청구에서 기각됐는데 뒷사건의 소유권 확인은 뭔가 때문에 이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앞사건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진 사람이 두 번째에서는 소유권자인 셈이 되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순 저촉된 판결의 어떤 충돌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를 봐서 넓게 보는데 하여튼 이 경우는 소송물의 전제를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5-5-4 소송물의 전제를 이루는 공격 방어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중복재소가 아니다까지 이해하면 돼요.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상계는 왜 또 하나 독립적이냐? 잘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 맥락인데 상계의 경우 지금 괜히 좋았네. 갑이 을한테 매수인으로서 어떤 건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잔대금 부분을 항변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서 이 잔대금에 대해서 을이 직접 청구를 했을 때 지급 청구를 했을 때 이 후소가 중복재소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요번은 갑이 돈 받을 게 있다고 을한테 뭔가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을이 뭐 갚았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뭐 방어를 펼치는 와중에 뭐라고 방어를 하나 펼치냐면 나도 너한테 뭔가 물품 대금이 있다. 그러니까 상계하겠다라고 상계항변을 했어요.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항변을 했는데 동시에 항변, 뭐 상계항변. 그런 와중에 을이 갑한테 이것을 우리가 소구채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동채권 내지는 자동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계에 제공한 채권을 물품대금 채권, 2번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쳤을 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면 앞의 사건에서는 상계, 항변, 공격방어 방법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한 거고 두 번째는 직접 청구해서 수송물로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될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파악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복재소가 아니다. 왜? 앞사건은 방어 방법으로만 쓰인 거지 그 자체가 소송물로 싸움을 벌린 게 아니다. 근데 두 번째 건 이제 본격적인 소송물로 싸움을 걸어간 거니까 이것은 중복재소냐 아니냐 해서 중복재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을 문제 삼을 때 이거 중복재소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면 이게 하나 더 도드라지게 문제가 됐냐. 나는 뭐 원래 이유 중에 등장하는 공방도 소송물급으로 쟁점이 돼서 모순저촉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상계는 특히 뭐가 하나 더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기판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해서 216조에 보면 기판력이 아까 객체, 주체에 관한 기판력, 주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218조가 조문이 하나 있고 객체, 소송물, 뭐 객관적 범위 등에 관한 기판력에 객관적 범위에 관한 조문이 216조가 있는데 216조 1항을 보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송물 그것을 표현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소송물을 표현하고 있냐면 판결 주문 중의 판단 주문이 뭐예요? 청구 취지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응되는 주문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2항에서 보면 216조 2항에서 보면 그 예외로서 상계에 제공한 이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수액에 한해서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생긴다, 미친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걸 또 이해하려면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은 원고가 청구가 기각되면 요 상계의 경우는 뭐예요? 요 그림에서 대여금 청구를 1이라고 하고 물품대금 청구를 2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판단의 논리 흐름은 대여금 청구 자체가 거기서 그냥
을이 막아내면 상계 안 쓰고도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대여금 청구가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아니면 대여금 청구가 변제됐다든지 하면 상계 카드까지 쓰지 않고도 원고 청구가 기각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상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예비적인 항변의 속성이 있어요. 예비적이란 말은 뭐예요? 뭔가 써먹을 것 싸우다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겠다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보통 처음부터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뭔가 방어를 펼치다가 그러니까 1번 청구 자체가 이 소구채권 자체가 성립이 인정 안 된다든지 소멸을 자체적으로 상계까지 안 가면서 소멸될 수 있으면 굳이 상계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계항변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1번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고 소구채권의 존재는 인정되고 상계에 제공된 자동채권의 존재가 만약에 상계 나도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냐면 맞다,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2번 채권의 존부가 없으면 딴쟁점 없으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딴쟁점 없으면 인용되는 거잖아요. 원고 청구가. 근데 이 2번 채권이 존재가 인정되면 딴쟁점 없으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돼요? 기각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1번 청구는 일단 인정된다는 전제. 여기서부터 셧아웃 되면 원고 청구는 기각이에요. 그죠? 1번 청구 자체가 뭔가 해소가 됐다면 기각이죠. 근데 예비적이니까 1번 청구는 이제 있다고 전제하고 2번 상계재원 채권에 대한 가타부타를 따져봤더니 만약 있다면 딴쟁점 없으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된다? 기각되겠죠. 이 케이스는. 그죠? 그 다음에 상계에 제공한 2번의 자동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딴쟁점 없다고 치고 1번은 일단 인정됐으니까 원고 청구가 인용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고 청구가 이때는 기각되고 원고 청구는 인용돼요. 그죠? 됐어요? 그럼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을 말로 풀면 뭐냐면 2번이 반영된 사실은 이 케이스 잘 보세요. 2번 청구가 상계에 제공되면서 사실은 그 최종 결과가 기각이지만 판결문에는 어떻게만 나오냐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나와요. 판결의 주문에는. 실은 기각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각된 거예요? 보통과 달리 요 케이스는 상계가 되면서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는 특이하게 다른 방어 방법보다 무슨 특이함이 있냐면 자기 채권을 제공하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채권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계의 방어 방법이라는 말을 쓰지만 상계는 우리가 방어 방법이라는 말을 쓰지만 상계 자체만 또 보면 소송물급을 쓴 거예요. 잘 보세요. 소송물. 자기 채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만은 특수한 처리를 소송물급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6조 2항이 상계의 경우는 이유 중에 판단에 나와요. 왜 이유 중에 판단밖에 안 나와요? 이 기각이라는 판단이 나오려면 어떤 이유겠어요? 다시 여기다 그려줘 볼게요. 요 상황을 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결문의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나오겠죠. 아까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나오고 이유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유에 일단 1번 청구를 판단해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정된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상계항변하니까 이 자동채권의 존부가 있는지 봤더니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계가 여러분이 채권법 보면 강론을 보면 총론인가 강론을 보면 채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예요. 상계가 돼버리면 채무가 소멸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이 채권은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소멸되니까 원고 청구가 소멸된 거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되죠. 이게 결론인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결론이지만 이유에 요게 있어요. 상계에 제공한 요 채권의 존부를 실제 심리한 결과 인정돼서 요 이유 중에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니까 기판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요 청구와 요 상계항변에 제공된 이 청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물품대금 청구를 2차전의 청구를 인정하면 앞사건에서 요 2번이 인정된 상계에 제공한 자동채권이 인정된 거와 여기서는 자칫하다가 을이 지면 을이 갑한테 낸 을이 원고죠. 이 두 번째 청구는 요게
이렇게 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상황을 특이하게 설정하면 이번에서는 두 번째 청구에서는 이번 채권의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법원에 대해서. 그죠? 근데 앞 사건에서는 여기는 주문은 아니지만 216조 이유 중에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판력이 있다는 말은 더 다툴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는 특이하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이유 중에 판단이지만 기판력이 있다는 것은 이번 상계 정환 채권이 전부가 인정된 거잖아요. 여기는 인정됐는데 여기는 지금 의뢰갑의 이번 청구가 원고 청구 기각이라고 그래서 소송물로서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모순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유 중에 판단은 기판력이 안 미치면 모순 나온다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 중에 판단은 기판력이 없다면 뭐 부닥친다 말다 할 필요가 없는데 상계만은 이유 중에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있으니까 지금 충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시켰을 때 가지런하게 결론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엇갈릴 수도 있다면 나는 사전에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상계의 경우조차도 이유 중에 아까 지금 가로 5번 설명에 있어서는 가로 4번과 마찬가지로 상계의 경우는 특별히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도 판례학설은 중복죄소에 걸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중복죄소에 걸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는 216조의 의미가 특히 다른 방어 방법조차도 나는 뭔가 충돌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상계는 조문에도 기판력까지 판결이 둘 다 확정이 됐을 때 가지런하지 않고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는 중복죄소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까지 생각에 미쳤는데 여러분은 일반적인 이유중으로 방어를 펼친 것에 불과한 것을 직접 소송물로 청구했을 때 중복죄소로 컨트롤 필요 없다까지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 설명이 쭉 가고 적법설이라고 해서 중복죄소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적법설은 2차전으로 나온 상계 항변에 제공한 그 채권에 대해서 2차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 또는 상계로 후차적으로 등장하고 이미 그 상계에 제공한 채권을 선행적으로 소송물급으로 지급 청구했을 때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것도 또 나눠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나눠보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적법하다, 괜찮다, 중복죄소가 아니다 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25각주 나오는 게 그 이야기이고 나는 동그라미 뭐 5번쯤 가면 아니다, 중복죄소로 걸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잠깐 내비추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조금 오늘 상계 것만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질문. 말하려는 취지 알겠어요? 기판력이 미친다. 상계의 경우는 216조 2항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두 청구가 끝끝내 가서 중복죄소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입장으로 갔을 때 나는 뭐까지 생각하냐면 끝끝내 그럼 가보자. 중복죄소는 아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가지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지런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는 제로나 X로 나온 거 여기서는 또 X나 제로로 나와서 이게 엇박자가 났을 때 이게 이유 중에 판단이지만 기판력을 가져요. 기판력을 가지니까 이거랑 충돌이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그래서 사전에 나는 컨트롤 하자는 생각까지 생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질문 있으면 해봐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어? 됐으면 그 다음 전소 계속 중에 다시 후소를 제기했을 것, 뭐 이런 거죠. 법원의 동일 여부는 상관없어요. 꼭 동일한 법원에 낸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후소가 전소에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5-6의 셋째 줄 보면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의미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 별소라는 의미는 전소와 별소인데 전소에서의 반소라는 건 전소 본소를 전제로 그 소송에서 같이 병합하는 거예요. 별소는 이런 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별소고
또는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게 별소고, 일의 본소에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 것을 반소라고 그래요. 일의 본소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반소나 참가는 뭐예요? 절차는 동일한 법원에서 병합돼서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별소는 뭐예요? 어떤 다른 법원에서 각각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재소는 모순저촉 판결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를 본다면 다른 법원에서 전개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지, 같은 법원에서 그 동일한 사건급의 뭔가 규제를 하려는 그 상황이 동일한 소송의 본소에 대한 반소라든지 동일한 소송을 낸 것에 참가해서 동일한 법원에서 병합돼서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된다면 그 법원이 두 사건을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면서 엇박자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별개 법원서 뭔가 관련성 있는 이 사건이 엇박자가 날까봐 중복재소로 컨트롤하는데, 병합돼서 반소로 나왔다든지 피고로부터, 또는 원고가 뭔가 청구를 하고서 또 참가하는 형식으로 원고 측에 누가 소송물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들고 왔더라도, 설사 소송물 당사자 동일 이런 걸 충족하더라도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법원이 판단할 때는 엇박자나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소나 참가의 경우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별도로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말이죠.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박스 내려와서 한편 금지되는 후소는 요번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냐면, 요번 거는 그 박스 밑에 설명은, 아까 거는 박스 위에 설명은 이거와 비교되는 게 반소로 나오든지 이쪽에 참가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지금은 이런 1번 청구가 있는데 두 번째 청구가 독립의 소가 아니라 어떤 다른 청구에 반소 등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 밑은 다른 어떤 소송에 등장하는 거가 소변경, 반소, 참가 등으로 등장하더라도 앞 사건과 비교해서 동일한 사건이냐를 따진다는 거죠. 지금 박스 밑에 상황과 박스 위의 상황 구별할 수 있겠어요? 박스 위의 상황은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문제될 때 그 2번 청구가 1번 청구의 반소나 참가로 등장할 때를 상정하는 거고, 박스 밑은 1번 청구와 2번 청구를 비교해서 이제 동일한 사건을 따져보려는데 2번 청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번 청구에 빌붙어서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봤는데, 혹시 3번이란 청구에 빌붙어서 2번이 나타나도 1번과 2번의 관계를 따져서 중복재소 아니냐, 그건 따져준다 이거죠. 되겠죠? 빌붙어서가 너무 속어니까 적정한 말로 바꿔봐. 의미 전달은 됐을 것 같아. 의미. 되겠죠? 그 다음에 중복된 소재기의 처리는 결국 소송 요건이고, 후소를 부적법 각화시키는데, 과연 후소가, 전소와 후소의 기준은 뭐다? 실제 문제는 소장 접수 시는 엇갈리게 내면서 소장 부분 송달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물어볼 수 있다죠. 그 다음에 중복된 소재기를 간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해야겠죠. 그렇죠. 후소를 각하시켰었어야 되는데 안 됐으면. 근데 양쪽 다 확정됐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확정됐으면. 뭔가 간과되고. 그럼 충돌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 뒤에 확정 판결은 재심 사유가 돼요. 재심에 가서 보면 451조 1호 1항의 10호를 가면, 그러면 그때는 후소냐 전소냐는 아까 소송 도중일 때는 소장 부분 송달시, 소송 계속시인데, 이 경우는 소송 계속시가 아니라 그것도 무시하고 이제 확정까지 갔을 때는 나중에 확정된 게 앞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이 돼요. 똑같은 사건이면. 그러니까 확정됐다라는 상황에서의 나중에 확정된 게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되겠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51조 1항 10호의 재심 사유가 있네요.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나오는 건 국제적 중복재소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 뭐냐면 지금 땅콩 해양 사건에 저번 때 조금씩 얘기했을 때 그쪽서 먼저 내는 것에 대해서
한국서는 한국서대로 거꾸로 조연아 측이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막 낼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뭐 완전히 부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어떤 지금 그 케이스 말고 어떤 첨예한 과연 네가 책임있냐 내가 책임있냐 첨예한 경우에는 누군가는 딴 나라에서 받겠다고 내고 한 사람은 여기서 내가 책임이 없다고 국내에다 내면 이게 국제적인 사건 간에도 중복재소가 걸리느냐 라는데 국제적인 것까지를 거는 건 아니다. 중복재소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다만 승인 예측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쪽 거가 판결이 나오면 국내에서 그 판결이 효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거 벌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쓸 수 있다면. 근데 그러니까 승인이 될 건지 아닐 건지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복재소로 컨트롤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외국 관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중복재소 자체를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학설은 승인 예측설이 다수설이다라는 거고 하급심 판결에 하나 그런 게 있었고 대법원 판결 단계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걸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걸지 않는데 이제 학설은 걸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효력이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벌리는 거가 필요 없지 않는가. 그 승인이 예측되느냐 아니냐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학설인데 하급심 판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실체법상의 효과로는 우리가 시효 중단에 민법의 168조인가 보면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때는 그 기준 시점이 소장 부분 송달시가 아니라 즉 소송 계속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소장을 제출한 때 소제기 시점이죠. 소제기 시점. 그래서 저번 때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에서도 뭐 하나 했었어요? 피고 경정 신청서가 들어간 때 원래 소제기했다가 사자 이름으로 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표시정정으로 바꿔줄 때는 굳이 뭐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피고 경정으로 하면 피고 경정 신청서가 들어간 때가 그 새로운 당사자한테는 그때가 소제기 시점의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부지불식 중에 소장을 제출한 때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소를 제기한 때에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하고요. 요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없으면 이렇게 해서 중복된 소제기 등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은 여러분 실체법에 그걸 잘 봐야 돼요. 민총에. 단순히 응소행위도 경우에 따라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시효 중단 사유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상대방이 내온 것에 대해서 내가 응한 경우도 뭐 될 건가 뭐 등등의 그런 판례를 여러분이 민법서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잘 보세요. 이건 실체법적 효과인 것이니까 내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 정도 하고요.